네, 지난달 22일 회의 이후로 드라기 총재가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과 함께 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 증시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치 않아서 아직까지는 두려움도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열흘 정도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 드라기 총재는 계속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간밤에 라우텐슐레거 집행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ECB가 결국에는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강도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MTN의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프랑스를 둘러싼 그 충격적인 이슈는 이제 좀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도 뭐 벨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행을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긴장이 사라진 상태는 아니고요. 뭐 SNS를 통해서 뭐 확인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도시들, 뭐 로마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 지금 뭐 나가 있는 뭐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 있는 사람들의 뭐 최근 추이를 보시면 뭐 주말이라든지 뭐 이런 휴일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연출되고 있는 한 4분기에 전반적인 경제 탄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의 비중이 전체 GDP의 100%가 넘는 국가고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주요 국가들의 전체적인 내수 비중의 GDP 비중이, 그러니까 내수의 전체적인 금액이 GDP 대비해서 거의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비중이 워낙 내수가 높은 만큼 결국은 내수가 축소되게 되면 경제 탄력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근원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탈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현재 유로존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의 뭐 반대는 여전히 있겠지만 특히 뭐 독일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ECB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ECB의 또 존재 이유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뭐 대책이 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반대가 있을지라도 ECB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만 못하다 약발이 다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돈풀기 정책이 예전처럼 그 유동성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어설픈 정책이 나온다면 뭐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미지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양적 완화의 금액도 커야 되지만 사는 대상이 국채가 아니라 회사채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더 낮춰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증액을 하더라도 뭐 국채를 매수하는 정도의 증액이라면 그 부분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로존에서는 좀 더 강력한 부양책, 즉 이 돈을 쏟아부어도 통화 승수가 늘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고 민간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뭐 그런 강력한 대책을 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대책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화의 약세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내느냐, 과연 페리티 수준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의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일단 낮추고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얼마만큼의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지, 그러니까 기대만큼이 아니라 기대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를 상회한다면 우리 증시도 의외로 뭐 2100선 이상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인 장세가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ECB의 정책이 기대를 상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원자재 시장도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또 한 번 하락하면서 구리 가격이 6년 내, 그리고 니켈 가격은 12년 내, 금값도 5년 내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요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약세가 더욱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원자재별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너지와 비철금속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산물은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그 중국의 에너지 원천별 수요를 지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 정도까지는 석탄과 석유 중심의 증가였지만 그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만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원전 정도가 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스 정도로 에너지의 사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석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와 가스 그리고 원전 같은 것들이 담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이제 석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에너지 쪽에는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구조조정 요인인데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공교롭게도 미국 국채 만기와 마찬가지로 2016년 봄부터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CDS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금리 상승과 국채의 만기와 더불어서 만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에너지 기업은 바닥을 칠 가능성은 있는데 바닥을 친다면 지금이 아니라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복이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건 금인데요. 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달러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쌓여있는 이 ETF가 추가적으로 청산되면서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폭락이 나타난다면 주요 금 광산이나 금 생산 업체들이 모두 태업을 하거나 생산량을 급속도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금은 자연스럽게 반등을 마련할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장 크게 늘었던 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부터 ETF도 늘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급증하면서 캐펙스도 증가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1,000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이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실제로 이제 공급업체 쪽에서 공급을 줄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1,000달러를 기준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하회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금 시장은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 투자는 너무 많은 비중만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제가 보기엔 여전히 계속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전기동을 비롯한 비철금속 쪽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실물 지표가 계속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해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이 이제 수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공급도 하고 있는 그 주요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는데 중국이 공급도 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내년 정도에 바닥을 찍긴 하겠지만 가장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등하더라도 반등 탄력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 수익률은 낮추고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여전히 PBR 개념에서 0.3, 0.35배, 0.4배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과 반락을 계속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근데 추가적인 손절은 의미 없다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농산물인데요. 제가 지난 8월, 9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상품이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야 된다. 여전히 저는 강력한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엘니뇨인데요. 이렇게 엘니뇨가 심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내년엔 라니냐죠. 근데 주요 이제 농작물 가격의 급등은 라니냐 같은 냉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냉해가 나타났을 때 전반적으로 가격의 급등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냉해가 나타나는 기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 2년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대바닥을 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된다면 농산물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농산물 ETF는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기적인 조절을 해야 되고 물량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비중이 없으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까지는 강력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업들의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화이자와 엘러 간의 M&A 소식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또 SK그룹이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 소식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M&A가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사업부를 서로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규모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국내 M&A의 전반적인 이슈는 빅딜이라는 거죠. 각 그룹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빅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OCI 머티리얼즈가 주로 생산해내고 있는 주요 생산물인 삼불화질소, 이게 이제 낸드라든지 아니면 SSD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세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가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LCD를 만들 때도 이 가스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OCI 머티리얼즈의 글로벌 비중이 50%, 세계 1위 업체거든요. 근데 OCI 쪽에서는 태양광 하면서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태양광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매각 가격이 1조가 넘어가면서 매각이 계속 딜레이 됐던 것이 매각 가격이 조금 내려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SK가 덜컥 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한 매각 가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5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데 적어도 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썼을 가능성. 그렇다면 실제 지분 가치는 한 5,600억 정도인데요. 근데 이것을 프리미엄을 얹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마 OCI 쪽이 도움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수혜가 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SK 같은 경우에는 또 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탄력이 또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보시면 OCI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아 보이고 OCI 머티리얼즈도 추가적인 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SK는 약세를 보일 거고 SK하이닉스는 글쎄요,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기는 단기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해당 이슈에 따라서 또 종목에 따른 전략, 단기적으로는 OCI 그룹주들이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에 따른 판단들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